11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새로운 주제인 분산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그 천재들의 주사위라고 하는 The Lady Tasting Tea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분산 분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한 원리다. 한 구획 내에서 고랑별로 다르게 비료 처리를 할 때, 고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밭이 있고 논이 있거든요. 그런 밭이나 논에 이렇게 갈리하고 한 갈리하고 그 사이를 이제 고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비료를 보통 주죠. 무작위 방식은 어떤 고정된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한 정도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변하더라도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서로가 상쇄돼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피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피셔, R.A. 피셔라고 하는데요. 피셔는 분산 분석을 이제 개발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고요. 피셔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답을 하고 나서 칠판으로 걸어나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수식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손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가 싶더니 이내 칠판은 수식으로 가득 찼다. 좌우에 지울 걸 지우고 났더니 간단한 칙이 하나 남게 되었다. 이 수식이 이후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R.A. 피셔는 이를 뭐라고 한다? 분산 분석, Analysis of Variance라고 불렀다. 이제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효과들을 분리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읽어보는 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는 피셔라고 하는 거, R.A. 피셔, 분산 분석을 개발한 분입니다. 통계학자. 또 하나는 실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얻는 방법 중에 실험은 이제 우리 조사, 서베이를 통해서 얻는 경우 있죠. 스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회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뭐 임상 실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공계열에서 하는 실험, 과학 실험이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분석 방법론이 바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 그 Analysis of Variance의 앞 글자 AN, of의 O, VARI, VA, 그걸 따가지고 ANOV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분산 분석은 꼭 분산을 분석하는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분산 분석 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그 분산 분석 표에 보면은 그 계산하는 과정이 편차를 제곱하는 과정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분산을 계산하는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을 분산 분석 또는 분산 분석 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일단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시작할게요.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 이것은 분산 분석의 상황이라고 거기 되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A 가전제품, A사에서 만들어진 가전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랬을 때 모집단이 여성 소비자 집단이 있고요. 남성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두 그룹 간에 있어서 만족도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 게 이제 T 검정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두 모집단, 두 그룹에 대한 평균치 비교, 이런 거죠. 분산 분석은 그것을 좀 확장해서 그것을 연령대로 해보시죠. 20대 그룹, 30대 그룹, 40대 그룹, 50대 그룹, 60대 이상 그룹. 그러면 그룹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늘어났어요?
5개 그룹으로 늘어났죠. T 검정은 2개 그룹에 비교했는데 이렇게 2개 그룹 이상, 2개 그룹 이상에 있어서 그룹별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그런 분석 기법이 분산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립 이표본 T 검정은 분산 분석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이다. 그래서 독립 이표본 T 검정을 분산 분석으로 분석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 먼저 T 검정을 확대한 연장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기억시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귀 분석이라는 거 배우셨죠? 설명 변수 X가 수치형이에요. 기본적 전제는. 반응 변수 Y 또한 수치형입니다. 그럴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모형화해서 분석한 그런 거였죠. 그런데 분산 분석은 똑같이 설명 변수 X가 있고요. 반응 변수 Y가 있는 구조는 회귀 분석과 똑같습니다. Y가 수치형으로 가정하는 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나 설명 변수 X가 수치형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그룹 변수가 됩니다. Y에 영향을 주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그룹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차이다. 그래서 설명 변수 X가 수치형이 아니라 그룹 변수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고, 그 모형 구조는 회귀 분석과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형제 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RA PC에 의해서 연구된 것이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새로 개발된 항생제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된 항생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치료 효과가 좋은가? 그럼 두 그룹에 대한 비교죠. T 검정을 해도 되고 분산 분석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당금질.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뜨거운 온도에서 그런 당금질을 통해서 합금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영향을 주는가? 그럴 때 당금질이라고 하는 설명 변수가 있고요. 합금의 강도는 반응 변수입니다. 그래서 당금질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3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다 분산 분석의 상황이다. 분산 분석에서 생각하는 것이 회귀 분석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용어를 조금 자주 이용되는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반응 변수라는 것은 Y입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변수고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명 변수라고도 얘기했죠. 또는 독립 변수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분산 분석, 이런 실험에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팩터, 요인. 그 다음 그 요인, 설명 변수 X가 요인이 범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룹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그룹을 처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트리트먼트. 그래서 실험 단위에 적용되는 특정한 실험 조건을 갖다 처리 또는 처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처리가 2개가 있는 거죠. 앞서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처리 수준이다. 그 아래 예를 통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변수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변수라고 했어요. 요인은 범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처리 수준. 고객 접촉 방법에 따른 만족도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럴 때 반응 변수는 만족도겠죠, 당연히.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설명 변수에 해당되는 게 요인이라고 했어요. 접촉 방법입니다. 접촉 방법은 전화로 접촉할 것인가, 인터넷으로 할 것인가, 우편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처리 수준이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러한 실험 연구도 보통 이제 스몰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요즘 빅데이터에 대비해서 조사나 실험 데이터를 보통 스몰 데이터, 그 다음에 관측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실험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실험 연구라는 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이제 명확히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호감도에 대한 조사다.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문제를 명확히 기술한 다음에요. 그 연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심의 대상이 되는 타겟 변수, 즉 반응 변수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의 효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인은 알루미늄 합금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당금질의 시간 이런 게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요인 당금질의 시간을 처리 수준은 1시간으로 할 거냐, 2시간으로 할 거냐, 3시간으로 할 거냐. 세 개의 범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 3개 있는 거고 이런 세 그룹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호감도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광고의 배경이다. 그런 것을 요인으로 하면 그 광고의 배경에 이제 처리 수준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 광고일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배경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뭐 모델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게 모델이고요. 모델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는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모델을 처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응 변수 Y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그런 것들로 선택을 해서 실험에 있어서 경비적으로나 시간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실험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데이터를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험 계획이 선택돼서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 얻어진 데이터를 적절한 분석 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적 측면에서 올바른 결론을 맺고 앞으로 추후에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계획과 관련되는 것, 또 실험 계획과 관련되는 분석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실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서 실험을 해야 그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세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 1위가 확률화입니다. 랜더마이제이션 확률화. 이 확률화가 실행되지 않은 실험 계획의 데이터는 우리가 분석적 정당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건 떠나서 실험을 계획했을 때는 확률화의 원리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한다. 이걸 절대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확률화의 원리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연구자의 주관 없이 객관성이 보장되는 실험을 해라 이런 겁니다. 연구자가 마음대로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백관적인 실험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만을 우리가 고려한 게 확률화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새로운 약의 효능을 보이고자 해요. 그럴 때 건강한 환자에게는 새로운 약을 먹이고 아주 부실한 환자에게는 기존 약을 먹여놓고 새로운 약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건강한 환자가 실험 환자가 어느 약을 새로운 약을 먹게 될지 기존 약을 먹게 될지를 아주 랜덤하게 임의로 배정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즉 객관성을 보장해서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할 때도 눈의 안대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눈가림 실험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이것이 삼성전자 TV인지 LG전자 TV인지 소니전자 TV인지 회사명을 다 떼버리고 어느 게 화질이 좋은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거든요. 회사명을 통해서 들은 이후에 그런 심리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순수한 눈으로 보여지는 화질을 비교해 보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험 외적인 요인이 다 상쇄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실험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전에 대응 티 검정을 소개할 때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어느 게 더 마모가 쉽게 되는가를 보고자 할 때 그 타이어의 질에 의한 순수한 마모 효과를 보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다른 마모된 정도를 볼 때 그 사람의 운전 습관,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는다든지 비포장도를 많이 달린다든지 이런 운전 습관에 의해서 다른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타이어 질에 의한 비교를 방해하는 요인,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교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자동차 하나에 타이어 바퀴를 두 개는 대각선으로 금호 타이어, 두 개는 한국 타이어로 하면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은 다 많이 달았을 거고요.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은 다 적게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전 습관에 의한 차이는 배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실험 외적인 요인이에요. 운전 습관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확률화가 보장되면. 그리고 그런 확률화의 원리가 지켜지면은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아니냐 등등 이런 가정에 근거하지 않고도 분석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분포에 근거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분석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확률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기 예가 있어요. 세 가지 사료가 있어요. A, B, C. 어떤 사료를 먹이면 닭들의 성장이 더 빨리 잘 될 것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30마리의 닭을 준비해 놓고 아주 그 닭이 건강해 보이는 건 사료 A를 먹이고 비실비실한 닭에는 사료 B를 먹이고 그러놓고 사료 A가 B보다는 닭의 성장을 더 잘 촉진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30마리가 있으면요. 그거를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넘버링을 한 다음에 1번 닭에게는 사료 A를 먹일 것인가 B를 먹일 것인가 C를 먹일 것인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는 그럼 1, 2가 나오면 A를 먹여라. 3, 4가 나오면 B를 먹여라. 5, 6이 나오면 C를 먹여라. 이런 식으로 닭을 가지고 실험할 때 각 사료별로 10마리씩 이렇게 배치할 때 어떤 사료를 먹일까를 이렇게 랜덤하게 이런 주사위나 랜덤 넘버, 난수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 세스에서는 이런 난수,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의 기본 원칙은 확률화의 원리를 지켜라. 잊지 마세요. 두 번째가 반복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3 때 모의고사를 딱 한 번 보고 네 실력은 그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올바른 건지 모의고사를 한 10번 정도 수행한 후에 그것의 평균값을 가지고 너의 실력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그 Y 반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이가 있게 측정돼야 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뭐 전부 100점이다 그러면 출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는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변이를 보이려면 자료가 뭐예요? 2개 이상 돼야지만이 변이, 분산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2개 이상이어야 분산이 계산하고 그래서 서로 동질적이지 않지만 어떨 땐 시험을 좀 잘 보기도 하고 어떨 땐 못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차가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화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가 블록화라고 하는 건데 앞서 타이어에 관련돼서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교락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어가 돼야 실험의 정밀도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온 시간에 따라서 같은 품종의 쌀로 밥을 지었어요. 그럴 때 보온 시간에 따라서 그 밥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파악해 보고자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보고서 다 평가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맛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후한 사람한테 평가를 많이 받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더 밥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까다로운데 많이 평가를 받은 시간대는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온 시간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는 세 그룹이 있어요. 이게 철이죠. 그 다음 평가위원이 3명이 있는데 평가위원에 따라서 그런 평가가 후할 수도 있고 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자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을 브레이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혼란이 초래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좌측의 보온 시간 1시간을 보면 1시간째는 의리 평가했고 의리 평가했고 병이 평가했어요. 2시간은 의리 평가했고 갑이 평가했고 갑이 평가했어요. 3시간은 갑이 평가했고 병이 평가했고 병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시간짜리는 갑은 평가도 못했어요. 2시간짜리에는
병이 평가를 안 했어요. 3시간짜리는 을이 평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안으로서 평가를 갑도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다 평가하게 하고 을도 다 평가하게 하고 병도 다 평가하게 하고 몇 시간 지난 걸 먼저 먹어보느냐에 따른 것도 랜덤하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갑, 을, 병을 하나의 블락으로 둬서 그 블락 내 처리를 다 실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밥맛과 사람이 결합되는 밥이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밥맛이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경우는 3가지 종류를 다 먹여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평가 요원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순수한 보온 시간 차이에 따른 밥맛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실험 계획의 기본 원리는 확률화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자료를 반복화 실시해서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락을 방지하는 블락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 1위가 확률화, 2위가 굳이 따진다면 2위가 여러분들 반복화, 3위가 블락화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이론 분류 분산 분석을 시작을 해볼게요. 원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본다고 해보세요. 서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A사의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 평균,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도 평균,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도 평균을 뮤1, 뮤2, 뮤3라고 해봐요. 이때 세 지역별 선호도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이런 거죠. 서울, 부산은 차이가 없다. 평균이 같다. 그 다음 부산과 대구도 같다. 서울과 대구도 같다. 이렇게 T 검정을 3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화면에 보면은 기무가설 뮤1 이꼬르 뮤2 유수준 5% 그리고 뮤1하고 뮤3가 같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뮤2 이꼬르 뮤3 부산과 대구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의 수준이라는 건 기무가설이 차이가 없다가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을 제 0.05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무가설에 참일 때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거는 0.95입니다. 유의 수준이 0.1 알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뮤1 이꼬르 뮤2 1번 가설도 서울과 부산의 평균 차이가 없고 그리고 서울과 대구도 평균이 차이가 없고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의 선호도 평균도 차이가 없고 NDN니까 0.95 곱하기 0.95 곱하기 0.95니까 세 가지 T테스트란 것에 대한 전체 가설에 대한 그 기무가설의 채택은 0.95의 3승이고요. 따라서 기무가설에 참일 때 그거에 대한 기각 전체 가설에 대한 유의 수준은 1 빼기 0.9의 3이니까 0.143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별 유의 수준은 0.05인데 그 세 개 엔드를 동시에 T테스트 3번 한 거에 대한 유의 수준은 0.143이 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 유의 수준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커져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룹수가 5개가 되잖아요. 5개가 되면은 OC2에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짝지은 T테스트라는 경우가. 그럴 경우 1-0.9에 10승을 하면 0.4쯤 나와요. 가까이.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전체 가설에 대한 유의 수준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별 오류율은 0.0으로 지켜지지만 전체 오류율은 14.3%로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적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작지만 로또를 산 전체 중 전체에서 누군가 당첨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서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T검정을 하는 것은 10개 평균이 다 같아도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T테스트 3번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이것을 기무가설로 뮤1 이꼬르 뮤2 이꼬르 뮤3 해서 원샷에 한꺼번에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분산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ompletely 완전히 랜더마이즈드 임의로 확률화에 의해서 설계된 거다 해서 CRD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방법 데이터인데요. 먼저 반응값이 y입니다. y. 학습 방법이라는 게 요인입니다. 요인 팩터. 학습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그것이 처리 수준, 처리를 말합니다. 처리가 4개 있는 거죠. 첫 번째 학습 방법의 반응값이 6개, 반복수가 6입니다. 두 번째 학습 방법도 반응값이 6개 있죠. n이 6입니다. 반복수가 3도 6이고 4도 6이에요. 이렇게 매 처리의 반복수가 같은 거를 균형 데이터, 밸런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반복수가 다른 경우를 불균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실험을 디자인하고 계획할 때 반복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 자료를 동일하게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부득이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방법 1에 대한 6개 반응값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72.0이고요. 각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학습 방법 1에 대한 샘플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72.0. 그래서 y1 도트 바 이것이 72.0, y2 도트 바가 85.0, y3 도트 바가 76.0, y4 도트 바가 62.0이고요. 그 24개 다 더해서 24로 나눈 전체 평균 y 도트 도트 바가 73.75입니다. 이럴 때 얻어진 반응값 yij는 여기서 i는 학습 방법 즉 처리를 말합니다. 1부터 4까지 가는 거죠. j는 반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반응값은 μi 즉 1이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얻어진 성적 플러스 동일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지만 점수가 다 같지는 않죠. 차이가 있죠. 시험을 잘 본 애도 있고 못 본 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차입니다. 이 IJ. 이건 개인의 차이고 노력의 차이고 뭐 지능의 차이 등등일 수가 있죠. 그럴 때 μi 즉 학습 방법 1에 대한 평균은 μ 플러스 알파 i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업을 들었으면 얻게 되는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73.75인데 특별히 학습 방법 1을 받아서 얻은 효과가 알파 1인 거죠. 그래서 μ 플러스 알파 1 이꼴은 μ1, μ 플러스 알파 2 이꼴은 μ2, μ 플러스 알파 3 이꼴은 μ3, μ 플러스 알파 4 이꼴은 μ4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 이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μ는 전체 평균이고요. 학습을 받아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된다 이거고 알파 i는 i번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i번째 학습 방법의 순수한 효과입니다. 오차는 확률 변수로서 정규분포 추정을 위해서 추론을 통해서 0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가정한 거고요. 오차항은 동일한 학습 방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개인의 차이, 뭐 오차 등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학습 방법에 의한 차이에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예요. 학습 방법의 차이. 그래서 거기 데이터가 yij 이꼴은 μi 플러스 오차 i에서 μi는 μ 플러스 알파 i잖아요. 알파 i라는 게 뭐예요? μi 마이너스 μ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를 보면 y11 그러면 학습 방법 1에서 첫 번째 그 측정된 값이잖아요. 64잖아요. 그것의 평균이 72.0이죠. 첫 번째 학습 방법 평균 μ1은 72 플러스 나머지 얼마? 오차가 마이너스 8이었던 거죠. 그걸 다르게 해보면 64라는 값은 전체 평균 μ 73.75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습 방법의 효과는 첫 번째 학습 방법의 효과는 72.0이잖아요. 전체 평균보다 마이너스 1.75가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72 빼기 73.75 오차는 마이너스 8이고요. 해서 73.75 플러스 마이너스 1.75가 알파 1이죠. 추정된 거죠. 샘플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보면은 반응값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 반응값의 변이 y의 변동을 전체 제곱합 TSS로 나타내고 이 전체 제곱합이 실험과 관련된 즉 요인과 관련된 바로 그런 처리 제곱합을 그걸 처리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SS 트리트먼트 SST라고 할게요. 제곱합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차에 의한 것보다 이렇게 학습 방법에 의한 차이가 얼마나 더 유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배치는 요인이 하나인 경우고요. 그 배치를
확률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확률화의 원리에서 완전 확률화 설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학습 방법에 몇 번째를 받을 것인가가 아주 랜덤하게 결정된다 이런 겁니다. 귀무가설은 뮤1 이꼬르 뮤2 이꼬르 뮤k까지 모든 그 학습 방법 평균은 차이가 없다. 우리는 뮤4까지가 되겠죠. 또는 알파1 이꼬르 알파2 이꼬르 알파3 이꼬르 알파4는 0. 즉 모든 학습 방법의 순선 효과는 처리효과는 0이다 이거죠. 차이가 없는 거니까. 대립가설은 그것이 아니다. 해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앞서 이제 예를 통해서 보겠지만 분산분석표를 작성해서 모든 평균이 같은가 아닌가를 F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F 검정을 통해서 유의하게 나오면요. 모든 학습 방법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기각되니까 그러면 어떤 학습 방법과 어떤 학습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야? 하고 추후 분석, 사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후 분석 또는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그런 다중 비교를 통해서 학습 방법 간 또는 처리 간의 평균 차이를 있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일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해를 통해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